네,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2교시에는 이제 저희가 뭐 마저 하면 되죠? 지금 우리는 앞으로 행정사 민법 공부하기 위한 기초 지금 하고 있었고 5가지 테마 제가 엄선했죠. 민법이란 무엇인지, 민법 공부에 필요한 6가지 기초 단어,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3개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행정사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물권법,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과 처분, 아까 간단히 언급했는데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제3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테마죠.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정사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물권법. 강사님, 저희 시험 물권법 안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물권법 안 나오는데요. 일단 1번. 시험 범위 내용을 이해하려면 물권법 지식이 최소한으로 필요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만 따져도 여기 써 있는데, 권리의 객체와 처분행위 이해하려면 물권법 지식이 없으면 아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요 권리 객체 처분행위는 시험 범위 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물권법 제가 10분 내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준비한 대본을 쭉 읽을게요. 한번 귀로 들어보세요. 약간 인문 교양서 같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도 물권법이 바라보는 우리 세계는 마치 태초의 성서에서 그려낸 태초의 세계를 좀 닮았어요. 즉 세계에는 사람, 인하고, 이건 여기 해놨네요 제가, 인하고 물, 이렇게 두 가지 존재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사람은 물건을 지배해서 열매를 얻어요. 이거 제가 다른 거를 또 준비했는데, 이건 제 종교 사상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해하면은 인문교양적으로 물권법 지식이 약간 놀라울 정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물건을 정복하고 지배라고 보면 되죠. 지배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가져라. 요게 물권법 3대 기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지배입니다. 사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해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서.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라기보다 이 내용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랑 비교하면 굉장히 대조적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뭐까지 할 수 있다? 시킬 수까지는 있어요. 우리 앞에서 그걸 공부했죠.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채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이 대목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물권법적 요소도 뽑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물권법 내용이 궁금한 건 아니니까 큰 그림을 이렇게 딱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관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냐면, 세상에 두 가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한번 실제 다 둘러보세요. 여기에는 보면은 우리 셋만 인이고 나머지는 다 물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물인데, 인과 물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다? 인이 물을 지배하는 관계로 형성돼 있고, 법학 관점에서는 요렇게 인이 물을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구나. 아하. 한편 인이 다른 인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관계고, 그것이 바로 채권이다. 아하. 요것이 이따가 처분행위도 같이 나오는데 제3법의 양대산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3법의 양대산맥을 잡으신 겁니다. 이따가 실제 볼 건데, 재산권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채권하고 물권입니다. 재산권이. 여기 외에 뭐 준물권, 지적 재산권 이런 거인데 다 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끝냈어요. 요게 행정사 공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권법이에요. 10분도 안 걸린 것 같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문, 물권하고 채권, 정의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네, 요게 중요하죠. 자, 이제 네 번째 테마입니다. 약속과 처분의 차이. 약속과 처분의 차이.
앞에서도 아까 얘기했는데 약속과 처분은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빠르게 복습해 봅시다.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이 단계는 뭐까지만 한 단계다? 약속만 한 단계고 처분까지 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X아파트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처분이 뭐예요? 요거까지 한마디 더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반해 처분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권리자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절차까지 거쳐야 된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처분 행위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돼요.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를 이전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걸 다 총칭하는 개념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단연 무엇이다? 권리의 이전이다. 네. 지금 사실 요 설명도 어렵고 그냥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처분하면 그냥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약간의 논리상 오류가 있긴 한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양도. 그냥 이제부터 우리는 1차 끝날 심지어 2차까지도 처분 이꼬르 양도예요. 그냥 처분 우리가 공부하는 처분은 곧 양도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가 다 같은 말입니다. 권리의 이전이 재산권의 이전이자 양도이자 양도처분.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해요. 약속과 처분 떠올리시면 뭐 떠올리면 된다? 처분은 곧 양도를 말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요게 중요한 것이었고 아까 매수인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제가 이거를 질문을 여기서 준비했는데 우린 이거 이미 답을 알고 있네요. 그쵸?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요거. 근데 또 제가 대본에 굉장히 중요한 걸 적어놨네요.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A가 X아파트 소유하지 않아요. 왜? 약속만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요번엔 질문이 좀 바뀌었어요. 만약에 X아파트가 B의 소유가 아니라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X아파트가 B 소유가 아닌데 그러면 요 약속은 무효일까요? 질문입니다. 혹은 위법할까요? 이 X아파트가 사실은 C 거예요, 지금. 엥? 왜 내 거 갖고서 거래를 하는 거지? 질문입니다. X아파트가 지금 현재 C 소유인데 2024년 1월 1일 A가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어요. 이 약속은 무효일까요?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2분의 1입니다. 무효다 아니다. 혹은 위법하다. 남의 거 갖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효. 여자 수험생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신중하시군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답은 안 말해드리고 569조를 한번 읽고서 답을 줘보세요.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답을 제가 듣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2차 시험까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하는 거. (569조)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자, 요게 힌트가 좀 됐을까요? 답을 정하셨습니까? 무효인가요? X아파트 C 소유예요. 근데 A가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사는 약속을 했어요. 그냥 정해 주십시오. 진행하기 위해서. 무효도 아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왜냐? 조문 써 있는 그대로예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사소한 팁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매매 목적이 된 물건이 아니에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입니다. 왜? X아파트의 소유권이 매매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이.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누구에게 속한데? 타인에게 속한. 사실 C 거인데 그러면 B는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까짓거 내가 그거 취득해서 너한테 줄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무에서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C 소유인데 B가 2023년 11월 1일에 C한테 샀어요. 이걸 사고서 중도금까지 이미 냈어요. 12월에. 근데 얘는 이거를 어떻게 잘 쇼부를 쳐서 8억 원에 판 거예요. 8억 원에 샀어요, B는. 근데 A가 얘가 홍보를 하고 다닌 거죠. X아파트 사실 분, 저 곧 있으면 잔금 치르면은 제 거 되는데, X가 와서 2024년 1월 1일에 그거 제가 사겠습니다. 10억에. 너무 흔하게 있을 수 있죠. 엄밀히 따지면 X아파트 현재 누구 소유? C 소유예요. 등기부 떼보면 C 소유라고 나와요. 하지만 요런 소유가 아닌데 A한테 파는 거 무효가 아니다. 위법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민법은 너무 자본주의 시장 체계다. 남의 권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이미 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타인 권리 매매야말로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정점이라고 봐요. 그쵸?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어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시득하는 시점. 자, 그렇게 됐고요. 재산권의 양도.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네요. 아까 했던 거 이미 나왔습니다. 정당한 권리로부터 적금약수등에. 자, 재산권에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아마 강의 안에 안 적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권은 정의가 뭐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하고요. 재산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권하고 채권이 있습니다. 엄밀히는 뭐 준물권, 지적재산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만 해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수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다? 재산권의 양도 처분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종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왔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재산권은 채권하고 물권이 있는데 110조를 찾아주시는 대로 아무나 읽어주시겠어요? 110조가 맞을까? 110조가 아니고 잠깐만요. 90. 이거 근데 저도 조문 숫자를 다 못 외워서 물건. 여기 있네요. 99조를 읽어주십시오. 찾으신 분이. 네, 99조 읽어주십시오. 요게 물건입니다. 이게 민법은 공부하다 보면 정말 깔끔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민법의 물건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부동산이거나 부동산이 아닌 동산. 이게 좀 재밌죠. 부동산은 뭐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그러고 물건 중에서 부동산 아닌 나머지는 다 동산이다. 굉장히 깔끔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건이 부동산 동산이니까 물권도 부동산 물권, 동산 물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딱 그려지죠. 지금 예쁘게. 재산권의 양도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종류를 정리할 수 있겠다. 부동산 물권의 양도, 2번 동산 물권의 양도, 세 번째 채권의 양도. 만약 저희 시험 범위가 물권법하고 채권법까지 포함이 돼 있으면은 동산 물권 양도하고 채권의 양도까지 해야 되고 이 채권의 양도가 어마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채권도 재산권으로 양도할 수 있다. 오늘은 이것만 좀 강조하고 싶어요. 부동산 물권의 양도. 이번에는 또 아까 사실 읽긴 했는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중요하니까 186조 찾아주시는 대로 읽어주십시오.
연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뭐가? 요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의 고수가 되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부동산의 득실 변경이 아니에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고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재산권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법률 행위로 인한. 이건 뭔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X아파트란 부동산의 물권, 소유권을 양도받으려면 뭐까지 해라? 등기까지 해라. 아하.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하여간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원인을 통해 적절한 공시 절차까지 거칠 건. 요거.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B가 소유자든지 아니면 못해도 X아파트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든지 적법한 약속을 통해 원인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적절한 공시 절차, 등기를 해야 된다. 약속과 처분은 다르다. 좋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또 두 개를 더 던져야겠네요. 정확히 이해하셨는지 보기 위해. 빠르게 던져보겠습니다.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B는 X아파트 소유자예요. 우리 이번 사례는. 그런데 A가 하도 부탁을 해서 B가 이틀 뒤에, 그러니까 2024년 1월 3일에 X아파트의 점유를 넘겨줬어요. 점유를. 그래, 너 먼저 들어가 살아. X아파트 점유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1월 4일, 그러니까 점유를 넘겨준 그 다음 날 X아파트 소유권은 A한테 넘어가나요? 왜 아니죠? 지금 동시에 정확히 얘기해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점유의 이전은 너무 잘 따라와 주셨는데 약간 소름 돋았는데 동산 물권의 양도에서 있는 공시 절차 요건이었어요. 인도가 아까. X아파트는 부동산이니까 점유 넘겨줬다고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두 분 너무 대답 잘해주셔서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A가 이번에도 2024년 B로부터 X아파트 10억 원 매수했어요. 근데 매매 대금을 다 내기 전에 B가 X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어요. 중도금만 받고. 아까 봤던 사례죠. 왜? A가 찡찡대는 거예요. 아이고 담보대출을 받아야 살겠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좀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B가 착한 마음으로 해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요. 이때 A는 X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나요? 매매대금 다 아직 안 냈는데. 잘 대답하셨고 약간 갸우뚱하신가요? 찍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 대답하셨는데 논증하실 수 있겠어요? 맞아요. 지금 정답이에요. 맞는데 논증을 해보세요. 왜죠? 왜 취득을 하죠? 지금 잘해주셨는데 등기만 얘기하면 좀 모자르고 세 가지가 다 논증하셔야겠죠? 무슨 요건이 세 개가 필요하다?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X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는 게 맞는 거죠. 매매대금 다 안 냈는데. 선생님 근데 그러면 매매대금 다 못 받은 B는 어쩌죠? 1교시 했던 거 떠올리시면 아주 좋은데 뭐 하면 되죠 그땐? 계약에 너무 소름 돋습니다.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 해제해버리면 돼요. 소유권 취득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기초가 너무 탄탄하게 쌓아져 가고 있는 게 느껴져서 너무 기쁘네요. 정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주 너무 기쁩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조금 어려웠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약속과 처분은 다르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약속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에 거의 정점의 얘가 뭐였다? 타인권리 매매. 심지어 내 거가 아닌, 내 소유가 아닌 것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다. 약속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구나. 처분은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인데 우리는 앞으로 그냥 양도만 생각한다. 양도 처분. 재산권의 이전만 생각하고 그럼 양도의 대상은 재산권인데 재산권에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우리는 채권하고 물권만 본다. 물권의
근데 물건엔 동산과 부동산이 있으니까 동산 물건량도, 부동산 물건량도, 채권량도 세 가지가 있고 세 개를 다 관통하는 공식은 뭐다?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원인을 통해 적절한 공시 절차. 공시 절차가 다 다르다. 어떤 건 등기가 필요하고 어떤 건 점유 이전이 필요하고 채권은 참고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는 알 필요는 없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3자가 끼면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이것도 제3자. 이것도 최대한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샀다. 이 사건에서 A와 B를 당사자라고 불러요. 또 그림 그려볼게요. 아까 저도 제 약속을 지켜야죠. 관계도 열심히 그리라는. A와 B가 있고 2024년 1월 1일 X아파트 10억 원. 이때 A와 B를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1교시 때 배웠죠. 이 사건에 우리가 6가지 이름표를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의사표시기도 하고 법률행위이기도 하고 계약이기도 하고 쌍무계약, 매매, 채권 채무관계. 요 각각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판례 읽을 때 A와 B를 의사표시 문맥에서 읽을 때는 의사표시의 당사자라고 하고요. 계약일 때는 판례에서 계약의 당사자. 쌍무계약 문맥에서 풀 때는요. 쌍무계약 당사자 A, B는 매매 관점에서 풀 때는 매매 당사자 A, B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이었어요. 당사자. 자, 왜 당사자를 정의했을까? 제3자라고 하는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와 B, 이 사건에서 A와 B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제3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씩 빌드업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사자의 내부 관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좁은 의미의 이해관계 적어놨네요. 내부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례 잘 적어놨네요. 이거는 중요해서 적어놨어요. 이거 읽을게요. A가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 샀는데 일주일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바로 복습하기 너무 좋네요. 이 문장까지 있으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A, 소유권 취득했네. 곧이어 A는 같은 해 2월 1일 C에게 한 달 뒤에 X아파트를 12억 원을 팔고 요번에도 일주일 뒤에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이것도 마음 편하게 C, 소유권 취득했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A가 나쁜 놈이에요. 또 A가 조폭이야, 조폭. 주변에서. 무서운 아저씨인데 A가 B에게 강박을 해서 강제로 X아파트를 팔게 한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1교시 때 배웠지만 이럴 때는 B가 제110조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런 경우에 C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만약 B가 야, 너 왜 나한테 강박했어? 의사표시 취소할래 하고 취소를 해버리면 일단 한번 논리를 따라 보세요. 그냥 원래 교과서대로 논리 펴볼게요.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A는 단 한 번도 X아파트를 소유해 본 적이 없고 A는 그러면은 아까 처분행위, 재산권을 양도하려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원인을 통해 공시 절차까지 거쳐야 되는데 A는 단 한 번도 X아파트를 C에게 처분할 수 있었던 권한이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취소하면 연달아 위에 물이 썩어서 C까지도 끊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도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어메? 취소되면 안 되겠는데?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제3자 보호의 법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예쁘게 제가 그려놨네요. 그래서 제3자 보호 법리는 결국 결론은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를 아까 설명했던 거에 조금 더 연관되어 설명하면은 벌써 상식적으로 느낌이 오죠. 아까 사례에서 C를 보호하자니 B가 조금 불쌍해요. 왜냐면 조폭한테 협박당해서 팔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B를 보호하자니 C도 조금 억울하죠.
불측의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민법은 대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원칙으로 삼되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를 둔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생겼어요. 여기 좀 추가 설명은 좀 제외하고 그 예외가 뭔지는 이제 곧 볼 겁니다. 이 명제 자체를 기억하세요. 여기 계신 두 분은 이미 민법 조금 공부하셨다고 했으니까 아실 텐데 선의 악이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아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악이란 어떠한 사실을 아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은 아까 앞선 사례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110조 강박의 은사표시 취소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요. 사례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요. A가 조폭이야. A가 조폭이어서 B한테 강박해가지고 팔게 한 건 맞는데 C가 선의의 제3자라면, 즉 선의의 제3자라는 게 이 상황에서 뭘 뜻하는 거죠? A와 B의 내부 관계, 즉 A의 협박에 의해서 B가 팔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B가 설령 취소를 하더라도 X아파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이제 요게 마지막인데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명제를 잘 적어놨는데 제3자 보호 법리는 일반론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 반드시 실제 조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원칙과도 같은 거예요. 대원칙이라서 예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어떤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이번에 여성 수험생분이 110조 한번 읽어주십시오. 1항하고 3항 읽어주십시오. 요거가 우리가 방금 공부한 거의 원칙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죠. 제3자를 항상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제3자만, 선의의 제3자만,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C가 A와 B의 내부 사정을 몰랐던 사정, A가 조폭이어서 B를 막 겁을 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서만 보호가 된다는 거죠. 제가 강의 안에다 제 예쁜 이 별표 표시를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요거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 간단히 음미해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대본을 쭉 읽어볼게요.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여기서 잠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민법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로 민법의 사고방식이 잘 드러나 있어요. B가 제110조의 근거에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의사표시가 취소됩니다. 제3자 C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한다? 못하나요? C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법률 요건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만을 정하고 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의사표시 취소 사실을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소는 취소고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거를 대본을 안 읽고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 형식으로. B가 의사표시를 취소했어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아니에요. 대항만 못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A와 B의 의사표시, 즉 법률 관계는 없던 것이 돼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요. 부당이득이 749조던가요? 찾아지는 대로 누가 읽어주세요. 아마 749 맞을 겁니다. 749.
700만이가 아니고 741이네요. 죄송합니다. 741. 자,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B가 취소해버리면 의사표시를 비유하자면 마치 다리가 무너진 거랑 같아요. 다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B가 X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이 X아파트 소유권이 A한테 있었어야 될 원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다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득을 얻었죠. 이득을 얻었으니까 얘를 돌려줘야 돼요. 따라서 A한테 돈 내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C한테 넘어가 있는 X아파트 자체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졌는데 쉽게 결론만 말하면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민법의 어떤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냐면 야, 각각 판단해. A랑 B의 법률 관계대로 한번 판단하고 B랑 C의 법률 관계는 또 따로 판단하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요? 스텝 바이 스텝? 의사표시 취소했어?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겠네. 돈 내놔. 제일 좋기로는 B가 C한테 소송 걸어서 X아파트 달라고 하고 싶은데 C는 선의 제3자니까 그건 못하겠네. 그거는 B, C의 관계고 B, A 관계는 법률의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돈 내놔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C한테서 X아파트를 갖고 올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B를 보호할 수는 있는 그렇다는 거죠. 한번 음미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110조 요즘 남성분께서 548조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번엔 계약 해제의 제3자를 볼 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해요. 왜? 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3자의 권리를 그냥 해하지 말래요.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입법 결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2차 공부를 할 때는요. 이미 공부하신 분 계실 테니까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공부했던 거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신다면 잘 공부하셨던 건데 선의의 제3, 계약 해제에서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계약 해제를 했는데 아직 등기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여간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우리는 원칙만 오늘 외우고 가면 돼요. 계약 해제는 110조 의사표시 취소랑 다르게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마지막으로 법률 핵인 제3자 보겠습니다. 여성분이 한번 103조 읽어주십시오. 무효로 한다. 끝!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냥 선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법 결단이에요.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설령 선이더라도 나 이거 몰랐는데요 해도 아니 이건 악을 뿌리 뽑아야 돼. 요런 식인 거예요. 이거 나중에 판례 공부할 건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법률 행위 얘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도박 자금 빌려준 거, 도박 자금으로 뭐 집 넘긴 거, 윤락행위 해가지고 돈 받는 거, 악을 뿌리 뽑아버려야 되죠. 그래서 제3자도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빨리 5가지 쟁점을 마무리했네요. 시간이 조금 뜨긴 한데
지금부터 이번에 한 10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